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 불리는 척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척추는 우리가 걷고 생활하고 움직이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장기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척추 질환 중에 하나인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부터 함께 하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때 병명이 여러 가지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병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거기에 불편함이 없어질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경추에서 요추까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는데 이 신경들이 눌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론은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불편한 증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똑같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지, 한의학적으로는 척추관이 좁아져도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의학에서는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한의원이나 병원을 왜 찾아갑니까? 내가 불편한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불편하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을 얻으면 그것이 병명을 얻었다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아니에요. 저희들 관점에서 볼 때는.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환자죠. 그러나 불편하지 않으면 인체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가 있고 또 그 나타난 양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원인은 첫째가 노쇠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액이 고갈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모든 조직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척추관 협착증과 마찬가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방광경락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경락이 나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눈썹이 진하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눈꼬리가 들린 사람, 또 이마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허리로, 뒷목으로, 등으로 또 허벅지로 해서 장탄지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순환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광경락의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측면으로 담경락의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도 증상이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간하고 콩팥 기운이 부족해서, 간하고 콩팥 기운이라는 것은 위에는 심폐고 아래는 간하고 콩팥인데, 이 아랫부분에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하관이 빠지거나 여기 볼이 쏙 들어간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개 살집이 없습니다. 성질은 되게 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허리, 다리 쪽으로 불편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좌섬요통에 의한, 이건 뭐냐면 외부 충격 또는 내가 어떤 자세를 잘못했을 때 소위 말하는 삔다고 얘기를 하죠. 삐끗한다 그러죠. 그것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원인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따라서 한의학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경락으로 순환이 잘 안 돼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방광경락을 운행시키는 마황좌경탕이라는 약을 투여하면 좋아집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눈꼬리가 들리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눈썹이 진한 사람이 대개 방광경락의 순환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황좌경탕을 투여하면 등, 허리, 뒷목,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경락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불편한 이런 모든 증상들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담경으로 안 좋다는 것은 측면으로 안 좋은 건데, 대개 담경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보다도 측면이 발달된, 이 측면이 발달됐으면 어때요?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담경락으로 운행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반화자경탕이라는 그런 약을 써서 척추관 협착증을 좋게 해줄 수가 있죠. 또 독활기생탕은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독활탕이라는 것은 좌섬요통이라고 그래서 배란간에 허리를 삐거나 다쳐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이 있더라도 한의학에서는 다른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또는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80대 여성입니다. 다리 뒤쪽으로 당겨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한참 섰거나 걷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를 받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리가 좋아졌고, 이 여성은 다리가 좋지 않아서 검사를 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각종 치료를 해도 안 돼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은 참고사항이고, 나타난 증상, 체질과 연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도 다리 쪽으로 당길 경우에 앞쪽으로 당기느냐, 옆쪽으로 당기느냐, 뒤쪽으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인데 어떻게 이것이 한방으로 치료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불편한 증상이 진통제 없이 치료된다면 병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통제 없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치료되는지, 그것은 바로 인체라는 것은 몸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연 회복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데 그 현상들을 이용해서 어떤 경락으로 이상이 왔는가를 봐서 그 경락을 순환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네, 이 환자는 어디가 어떻게 불편했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우측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뒤쪽으로 당겨서 한참 걷다가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걷거나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치료 과정도 궁금하네요. 네, 연세가 81세니까 매우 노쇠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다리가 힘이 없고 양명형으로 기혈이 고갈되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처음에는 감히 팔물탕이라는 약을 투여하고 며칠간은 허리가 좀 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뒤쪽으로 당기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한다고 해서 방광경락으로 순환시켜주는 마황작용탕이라는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한제를 복용하고 앞전의 약들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리에 당기는 현상도 많이 좋아져서 몇 번씩 쉬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내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매우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거의 당기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시에 꾸준히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이 팔물탕보다 마황작용탕이 효과가 좋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감히 팔물탕은 아무래도 보호하는, 다리 쪽으로 모든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통증을 제거하는 데는 마황작용탕보다도 못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방광경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황작용탕을 투여했는데 더욱 효과가 좋게 느껴졌고, 이 마황작용탕은 강활이라든지 마황, 갈근, 백출, 세신, 적복령, 방기, 괴심, 방풍, 감초 같은 이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약입니다. 이 마황작용탕의 주치증은 한사, 풍사, 습사, 서사가 족태양 방광경에 내려와 몰려서 허리다리가 오그라들면서 저리고 무겁고 아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분은 찬 것을 싫어하고 열이 나면 땀이 나지 않고 오한이 나거나 혹은 땀이 저절로 나오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 등 이런 증상들도 어지러운 것 등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치증을 보고 마황좌경탕을 응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응용해야 하는 그런 처방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허리 협착증 환자, 좌골신경통 환자, 요각통 환자에게 주로 많이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며 정말로 효과가 좋은 명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니까 혹시 거기에 마약 같은 진통제가 들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이 좌경탕이라는 것은 혈기를 돋군다는 의미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한테 혈기를 돋궈주니까 또 방광경락으로 순환을 시켜주니까 통증이 매우 효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허리, 다리의 경락을 순환시키는 한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좌경탕 종류는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증이 오더라도 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좌경탕 종류의 약을 쓰려면 다리가 당기거나 이러면서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환자도 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한 것인데 다리를 저는 것은 풍한수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의사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왕좌경탕은 태양형으로 생긴 사람이나 족태양 방광경으로 다리가 당기는 경우에 적용하는 한약제입니다. 처음에 이분한테 마왕좌경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80세라는 고령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허증으로 보아서 연세가 많은 허증으로 보아서 팔물탕 가감방을 투여해서 우선적으로 허약해진 것을 보강하고 또 경락을 소통시키는 이런 약을 2차적으로 투여하니까 더욱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병명보다 몸의 상태를 먼저 살핀다는 박사님의 말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몸의 전체적인 상태가 좋아져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치료 사례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대개 목서부터 가슴으로 윗까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대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쉬운 질환이 아니죠. 물론 증상을 그때그때 없애는 그러한 치료는 쉽죠. 그러나 그것은 약을 안 먹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또 족저근막염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발뒤꿈치 이쪽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여기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대개 위완이라고 해서 비위와 연관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족저근막염도 비위와 연관돼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목에서 가슴 명치죠. 여기를 한의학에서는 위완 부위라고 합니다. 위완 부위. 그래서 위완
통이라고 하는데 위완 심통 또는 위완통, 담음 위완통, 식적 위완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완 부위라고 합니다. 위완 부위가 불편하면 대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러한 병명을 얻는데요. 거기가 쓰리다든지 아프다든지 옥죄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있지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원리는 한의학적인 병리로 볼 때 이 위완 부위는 담열, 담화에 의한 그러한 병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열이나 담화를 치료하는 방식을 취하면 대개 역류성 식도염이 잘 치료되는데요. 담열, 담화라는 건 뭐냐면 노폐물이 순환이 안 되고 쌓이는 겁니다. 위안 부위에. 그럴 때 대개 보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여성이 남자의 기질로 생긴 여성인데 남자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주 얌전한 것 같은데도 코가 크고 얼굴이 각이 졌으며 까맣잡하게 생긴 사람들은 얌전한 것 같지만 또 백화점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주간 뚜렷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가 쌓일 가능성이 많고 노폐물이 쌓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담화라 담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화나 담열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안부의 불편함의 종류에는 담은 위완통, 이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칠정 위완통, 이것은 눈꼬리가 살짝 들리는 사람이거나 눈썹이 진한 사람이거나 얼굴이 붉은 사람이 위완의 불편함이 나타날 경우에는 칠정 위완통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나타났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쉽게 동하거나 쉽게 스트레스에 못 이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혈 위완통은 바로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 또 그렇지 않으면 큰 수술이나 또는 타박상을 입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요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불편한데 이게 낮에보다 밤에 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도인이라든지 홍화라든지 수지라고 그래서 이런 어혈을 없애고 치료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이 어혈 위완통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어혈이 쌓였을 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병이라는 건 대개 암 종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혈이 몸에 쌓였을 때는 정말 바로바로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식적 위완통은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얼굴이 누런 사람들, 배꼬리가 크고 가슴이 나온 사람들, 장단지가 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식적에 의한 위완통이 잘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어제 부위가 통통하게 생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이 식적 위완통에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되는 한의학적 병리에는 담화에 의한 조잡증, 칠정 심통, 식적 심통, 신심통입니다. 아까는 위완통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심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냉심통, 음심통, 매끼. 이 매끼는 목에 가래가 끼는 거죠. 음심통은 마실 음자예요. 마셔서 심장의 통증. 심장을 아까 요게 심통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아까는 위완통이라고 그랬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음심통, 매끼, 냉심통 이런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는 다 처방이 붙어요. 근데 이 매끼에 대한 약을 음심통에 쓰면 전혀 안 들어요. 음심통에 대한 약을 매끼에 쓰면 전혀 안 들어요. 그만큼 인체가 그만큼 한의학이 아주 오묘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발바닥과 연관돼서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한의학에서 발바닥을 바라보는 관점은 비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닥 부합해도 신정 부족 또는 복냉하거나 설사에 의해서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위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식도염과 족저근막염의 한의학적인 치료, 이건 화담청화탕, 담화에 의한 조잡증이죠. 이게 비위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류식도염과 역성식도염과 족저근막염이 한꺼번에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미사칠탕, 요거는 매끼. 가미이진탕, 행기양수산. 이거는 이제 얼굴이 각이 지거나 관골이 나온 사람, 코가 내려먹은 사람한테 잘 나타나죠. 또 청울산. 이거는 목기가 강한 사람들. 코가 길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눈썹이 두툼하고 키가 늘씬한데 살이 별로 없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목국 토하는 거예요. 목이 목체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목국 토하는 거예요. 목이 토를 극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령산, 신규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은 비위라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병이지만 한의학에서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과 나타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164에 77kg니까 등치가 좀 있는 그런 여성이 되겠습니다. 뼈도 굵고 양명형으로 생겼었는데요.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이 아파서 고생하는데 2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증상이 심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속이 비면 쓰리는 가슴이 답답한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화를 치료해주는 화담청화탕이라는 위장을 좋게 해주는 그 약을 투여했는데 발바닥 통증과 역류성 식도염인 속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이러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치료되는 매우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위장약을 투여했는데 발바닥까지 효과를 봤다. 참으로 신기한데요. 왜 이 처방을 먼저 쓰셨습니까? 네, 첫째는 이제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양명형이라는 특징적인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맥이 7668로 비위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위장 기능과 여러 가지 병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족저근막염이 바로 위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양명형이라는 것은 조잡증에 의한 위장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화담청화탕으로 조잡증을 치료하고 족저근막염에도 도움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도 불편해했던 증상은 없었나요? 환자가 불편했던 증상은 그 밖에도 많습니다. 발진, 피부에 발진 현상이 심하게 온 경우도 있었고 속쓰림이 자주 있었으며 속이 비면 더욱 불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병명을 2년 전부터 알았고 심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으나 잘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간신경통, 발 디딜 때 발 앞부분이 저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종아리가 쥐가 많이 나고 무릎 허리가 안 좋으며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좋지 않은 현상, 배고파서 먹으면 허겁지겁 먹는 이러한 특징적인 것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눈물을 잘 흘린다고 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 이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병을 앓고 있을 때는 그거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다양하게 불편을 호소한 경우였는데 병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양명형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양명형은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장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고 발바닥이 비위에 속하고 맥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과 발바닥 통증인 족저근막염과 위장질환이 같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과연 치료가 잘 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양명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양명형의 신경성 담화에 의한 위장장애의 아주 명방인 화담청화탕을 한제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통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발에 쥐나는 것도 많이 감소했고 속쓰림도 좋아졌으며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더니 그렇게 살이 찐 게 불편하더니 살도 조금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약을 3제를 더 복용한 후에는 족저근막염이 10에서 4 정도, 어떤 데는 3까지 이렇게 거의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쥐나는 것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지면서 체중도 꽤 많이 줄어서 총 7제를 투여한 후에는 여러 가지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족저근막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져서 치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도 어려운 병이고 족저근막염도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발바닥이 비위에 속하고 또 체질로 볼 때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양명형이라는 이러한 형들이 위장과 관련된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둘을 한의학적 병리에 따라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족저근막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울산에서 도민성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박사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세요. 옆구리가 아프다는데 너무나 괴로우신가 봐요. 병원에 1년은 보통이고 몇 년씩 다니시는데요. 딱히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박사님 방송을 보고 혹시나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박사님.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상포진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대상포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대상포진이 걸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을 뛰어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좋아지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돼서 그 후유증이 오래돼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대상포진이 어느 곳에 왔느냐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다르게 보고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다릅니다. 가슴에 생겼느냐, 이마에 생겼느냐, 또는 귀 뒤에 생겼느냐, 옆구리에 생겼느냐, 등에 생겼느냐 이렇게 어느 곳에 대상포진이 왔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면 후유증도 가볍게 넘어가고 또 잘 치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혈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증이 오래되거나 병이 오래되면 어혈이 쌓입니다. 근데 이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이 한의학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으로 도인과 홍화, 지룡 같은 이런 약들이 바로 어혈을 제거해서 대상포진의 통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화나 심열에 의해서 오는 이러한 대상포진도 있는데 이것도 따끔따끔하면서 물집이 잡히고 뻘겋게 되면서 통증이 몹시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럴 때는 심화를 꺼주지 않으면 절대로 통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화사설초라든지 팔랑근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씀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한의학에서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후유증을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신 도민성님, 오늘 상담 어머니께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역류성 식도염과 족저근막염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